암호학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시 함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도 않기도 하고 대충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기는 한데 문제를 낸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낼 수 있는 분야가 이 해시 함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받아, 여기서 이제 임의의 길이라는 거는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겠죠.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이 고정된 길이라는 것은 함수마다는 다르겠죠. 해시 함수 알고리즘들이 많으니까 각각의 해시 함수 알고리즘마다 특징되는 고정된 길이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는 입력되는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를 입력을 받아서 그게 뭐 1000비트도 되고 1기가도 되고 뭐 1테라도 되고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이 입력값의 길이하고는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길이의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해시 함수는 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출력값을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입력 메시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전송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입력 메시지에 대한 변경할 수 없는 증거값을 도출해서 메시지의 오류나 변조를 탐지할 수 있는 메시지 무결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해시 함수 자체에는 인증 기능이 없어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맥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맥에는 인증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해시 함수에는 인증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조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 중에서 일방향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방향 해시 함수라고 할 때 그 입력값이 그 메시지 x에 대해서 해시 함수의 출력값을 우리가 y, 그러니까 계산된 값, 해시 값으로 계산된 값을 y라고 하면 x가 주어지면 이 해시 함수 h를 사용해서 hx를 계산해서 y값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x가 주어지면 y값을 해시 함수로 계산해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반대로 역으로 y가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계산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y가 주어졌을 때 그 y값에 해당하는 이 x를 찾는 것은 어렵다. 이 성격을 우리가 일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질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임의의 길이, 아무리 길어도 항상 고정 길이, 출력값을 내기 때문에 메시지 압축하는 성격이 있어요. 계산의 용이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x가 주어졌을 때 hx를 계산해내기는 쉽다는 거고, 일방향성이라는 거는 y가 주어졌을 때 hx equal y를 만족하는 x를 찾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충돌 회피성, 얘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는 해요. 자, 충돌 회피성에는 이제 충돌이라는 거는 뭐냐면 해시 값이 두 개가 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해시 값이 같은 두 메시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x라는 게 있고 x 다시라는 게 있는데 얘하고 얘는 달라요. 그런데 x랑 x 다시의 해시 값이 같아요. 이렇게 해시 값이 같은 두 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돌, 콜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충돌 회피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약한 충돌과 강한 충돌 회피성이 있어요. 자, 약한 충돌 회피성은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x를 하나 놓고서 요렇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이 같은 그러한 x 다시를 찾기 어려워야 된다. 당연히 이거는 x하고 x 다시는 다른 거예요. 예, 다른 요 x 다시를 찾기 어려워야지 된다. 그러니까 충돌을 회피하는데 요건 이제 약한 충돌 회피성이고요. 강한 충돌 회피성은 아예 x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시값이 주어지면 해시값 하나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해시값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이 두 개를 찾기 어려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보셔도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약한 충돌 회피성은 주어진 x에 대해서, 강한 충돌 회피성은 주어진 해시값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메시지를 찾기 어려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제 공격 원리, 해시함수에 대한 공격 원리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원리가 이제 비둘기집 원리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자, n+1마리의 비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1마리의 비둘기가 있어요. 근데 비둘기집이 100개, n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비둘기집 하나에는 2마리의 비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비둘기집이 3개인데, 그 중에 지금 비둘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마리가 있어. 그럼 이렇게 다 하나씩 차지하고 나면 적어도 얘는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비둘기가 2마리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비둘기집 3개야. 근데 재수없이 비둘기 4마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몽땅 이 앞에 3마리가 다 일로 들어갔는데 얘도 일로 들어갔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4마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무조건 비둘기집 하나에는 2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는 비둘기집이 하나 이상은 분명히 존재할 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충돌 가능성이 그래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력하는 비트 수는, 비트의 길이는 임의예요. 임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100비트짜리일 수 있어요. 근데 출력은 고정이에요. 그러면 출력은 고정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50비트예요. 그러면은 이게 훨씬,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비둘기의 수가 이게 지금 비둘기 집이거든요. 비둘기 집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메시지 중에 하나 이상은 같은 출력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길이가 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얘가 4비트예요. 100비트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가 4비트예요. 그러면 0000부터 쭉 가서 1111까지 전체 16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출력 비트 수가 3비트예요. 3비트면 얘는 000부터 111까지 9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6개가 9개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1, 2, 4, 8, 7개인가요? 헷갈리네. 7개. 여기가 8이니까 801이니까요. 하여튼 요게 더 많거든요. 개수가. 여기 4비트짜리가, 종류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면 같은 값을 가지는 애가 반드시 여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내부적으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버스데이 패러독스라는 생일 역설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선택된 n명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당 그룹 n명 중에서 적어도 2명의 생일이 일치할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n이 최소 몇 명 이상이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일 파티하려고 이렇게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걸 한 그룹으로 봤는데, 이 중에서 적어도 이렇게 생일이 같은 애가 2명. 이렇게, 이상일, 확률 P가 2분의 1보다 크려면 이 그룹을 몇 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느냐라면 최소 23명 이상이면 그러면 확률 2분의 1 이상으로 그 안에는 생일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겠지만 생일이 같을 확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돌이잖아요.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왜 23명이냐면 2명 이상이 생일이 같을 확률은 여기 있는 구성원 모두가 생일이 다를 확률 1 빼기 모두가 생일이 다를 확률이죠. 이게 이제 둘이 완전히 다른 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23명이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은 365일 중에 한 명이 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택한 그 생일 빼고 나머지에서 364일 중에 하나. 그럼 이제 2명이 생일을 결정을 했으니까 걔 빼고 또 생일 363일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생일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제공을 했을 때 23명의 생일이 그럼 다르게 되잖아요. 확률상으로. 그랬을 때 그 확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명 이상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1 빼기 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확률이. 그래서 23명 이상이면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같은 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스데이 패러독스를 이용을 해서 강한 충돌, 회피성을 깨는, 이건 이제 내성이라는 게 강한 충돌 회피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깨는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보면 이걸 이제 한국어로 역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프리이미지, 그 다음에 콜루전은 충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프리이미지는 우리가 일방향 관련된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것처럼 y가 해시값이 주어졌을 때 이걸 만족하는 x를 찾기 어렵다 는 거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시값이 같은 i를 찾는 것이 어렵다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강한 충돌, 약한 충돌 뭐 이렇게 앞부분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역상이라는 용어로 만약 사용을 한다면 제1역상, 그 다음에 제2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리이미지를 역상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콜루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메시지 2개, 약한 충돌, 강한 충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것을 갖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게 조금 이제 그 내용상 이게 요 세컨드가 지금 보기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막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역상이라는 의미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이제 책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하여튼 요 역상 공격에 대한 2개, 충돌 공격에 대한 2개, 강한 충돌, 약한 충돌, 그것들은 조금 구분해서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 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공격 방법들이 있고요. 일치블럭 연쇄 공격은 메시지 사전에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해시 값들을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놓고 공격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해시 값과 같은 해시 값을 갖는 m을 골라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그
딕셔너리 어택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요런 거 혹시 나중에 혹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이제 이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 책으로 나온 거예요. 요거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고요. 근데 요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 좀 이렇게 관련된 공격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렇게 이론상으로 그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중간자 연쇄 공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죄송한데 제가 이게 정확히 영어로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중간자 연쇄 공격이라는 게.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의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 해시 값이 아니라 해시 중간 결과, 그러니까 해시 알고리즘 쭉 가는 동안 이 중간 결과에 대해서 값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삼중대스를 구성하는 내용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삼중대스잖아요. 암호하고 복호하고 암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얘하고 얘가 같으면 그러면 암호하고 복호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 한 번 하는 정도의 그 안전성 밖에는 지금 제공 안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됐으니까 이게 56비트짜리 그 안전성 밖에는 제공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키 자체가 우리가 112비트로 늘려놨는데 트리플 데스를 써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게 이 중간값 일치 공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112비트짜리 알고리즘이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키의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2의 112승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놔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예를 들면 이거 56비트, 얘가 56비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6비트니까 56비트짜리 개의 테이블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놔요. 인크립션에서. 마찬가지로 K2에 대해서도 딕셔너리를 만들어 놔요. 경우의 수는 2의 56개겠죠. 그럼 이런 테이블이 몇 개가 있냐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2 곱하기 2의 56개, 그러니까 2의 57승계 만큼의 테이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어떤 이제 복호화된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이렇게 얘를 암호화했을 때하고 여기 일치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테이블을 찾아봐서 그 일치되는 값을 찾으면 키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테이블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만큼의 계산이 필요하고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그 트리플 데스에서 여기 나오는 중간값 일치 공격이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요런 거하고 아마 요것도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캐시에서 중간값이 같아 버리면 전체가 다 같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거와 같이 그 안전성을 훅 떨어뜨릴 수 있는 포인트에서의 요 값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충 내용을 본다고 하면. 자, 고정점 연쇄 공격이라고 하면 이 해시 함수의 고정점이라는 거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시를 이렇게 라운드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블럭을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요런 식으로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쌍을 우리가 고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해시를 더 해도 그 전번 해시 값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족하는 메시지 블럭, 이걸 만족하는 메시지 블럭과 연쇄 변수 요 쌍을 고정점을 얻는다고 하면 임의의 메시지를 중간에 삽입해도
전체 해시 값이 변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원래는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x에 3, x에 4 해서 이렇게 해시하고 다시 이게 들어가서 또 해시하고 그랬는데 요 중간에 내가 x3-를 이렇게 끼워놓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도 이게 해시를 해도 그 전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해시 값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넘어가도 이렇게 넘어가나 이렇게 넘어가나 해시 값이 지금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은 요게 지금 그 불법적으로 이렇게 껴들 수 있으니까 메시지가 위변조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공격 방법들이 있다. 차분 연쇄 공격은 이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앞부분에서 그 블록 사이퍼에서 하는 디퍼런셜 크립토 어널리시스 방법이에요. 그래서 출력값들의 차이의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는 아이다. 그때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그냥 이 내부적인 내용을 다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차분 공격하면 출력값의 차이의 통계적 특성을 조사해서 공격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한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해시함수 종류들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해시함수 종류들이 쭉 여러분들 책에 보면 테이블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해시함수가 있으면 걔의 비트수 몇 비트짜리 출력 비트수 뭐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지 돼요. MD5는 128비트의 출력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에 MD5의 결함을 이용한 SSL 인증서 변조 공격 방법이 발표가 됐어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논문 제목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이제 뭐 그 시간 나실 때 조금씩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샤워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아웃풋 길이들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샤워의 특징은 메시지 길이 상한이 존재해요. 512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160비트 값을 내놓고 있어요. 문제는 샤1이 강한 충돌 내성이 깨졌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샤2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샤512예요. 얘는 512비트 해시값 생성을 해주고요. 블록 이게 메시지가 있으면 이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해주는데 그게 124비트예요. 그 다음에 맨 끝에 패딩 비트가 있어요. 블록 길이를 맞춰줘야 돼서요. 그래서 전체에 들어가는 입력값은 패딩이랑 길이 포함해서 1024비트의 배수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한 블럭이 1024비트라서 그래요. 자, 여기 그 메시지가 지금 원래 원본 메시지가 있으면 이제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1024의 배수로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딩이 들어가요. 자, 이 패딩은 여기 1빵빵빵빵으로 패딩 들어가고 요 앞에 있는 128비트는 요거의 길이에요. 요거의 길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1024비트로 메시지가 딱 이렇게 딱 배수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딩이 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패딩만 있는 비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128비트에는 요거의 길이, 그러니까 1024 곱하기 3 한 거가 요 길이로 들어가고 나머지 다 1빵빵빵인. 그래서 패딩이 항상 들어가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패딩이 필요 없어도 왜냐면 이게 그 규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딩을 항상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길이수, 패딩 포함한 이 전체 길이수가 이제 문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1024비트보다 작았을 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많이 암기하기 때문에 다들 크게 무리 없는데 이걸 속이기 위해서 아예 1024비트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24비트가 더 붙어야 돼요. 패딩 들어간, 그러니까 원래 이게 메시지 M이라고 하면 더 붙어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국내 알고리즘이에요. 계속 얘기하듯이 국내에서 나온 알고리즘 이름 정도는 외우고 계셔줘야지 됩니다. 해시 사용 예예요. 소프트웨어 변경 검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드 사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무슨 그 해시 코드 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 같은 거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코드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패스워드 우리 저장할 때 이게 이제 일방향이니까 패스워드를 날로 이렇게, 예를 들면 내 패스워드가 1, 2, 3, 4야. 이거 DB에 저장해 놓으면 DB가 해킹당하면은 패스워드가 다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시해서 그 해시 값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이 해시 값을 가지고 1, 2, 3, 4를 알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코드에도 사용을 하고요. 당연히 전자서명에도 문서가 있으면 문서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해시해서 그 해시 값에다가 공개키로 전자서명해서 첨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전자 입찰이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자 입찰이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성격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 인증 코드예요. 우리가 맥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무결성과 메시지 생성자, 퍼블리셔의 인증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 방지는 제공하지 않아요. 부인 방지 제공하려면 키가 들어가야 되니까 부인 방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송신자, 수신자가 비밀리에 공유된 키를 이용을 하고요. 그 키를 가지고서 여기 생성자가 인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HMAC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해시맥이에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 함수를 구성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 값을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맥 값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키가 필요해요. 자, HMAC 같은 경우는 RFC 2104로 표준화 되어져 있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준 문서를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키가 있고 그 키를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결과값이에요. 맥값.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키 값이 메시지하고 같이 들어가서 해시가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요거 외우셔야지 되고요. 당연히 이 전체적인 그림도 순서도 한번 쭉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는 조금 해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가는 순서도 외우셔야 되지만 이 스텝 10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CBC 맥이에요. 이거 이제 앞에서 배운 그 블록 사이퍼의 운영 모듈 중에서 CBC 모듈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플레인 텍스트 쭉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맥에 들어가는 입력이고요. 그랬을 때 원래는 이렇게 암호 값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암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맥 값이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구동시켜서 맨 마지막에 나온 이렇게 사이퍼 텍스트의 맨 마지막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값을 우리가 맥 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CBC 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격 방법으로는 항상 재전송 공격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해시나 맥이나 이 알고리즘 자체를 공격하는 거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고요. 이 재전송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시퀀스 넘버, 그러니까 첫 번째 보냈을 때 넘버 1 보내서 가고요. 두 번째 보낼 때 넘버 2, 그 메시지에 이 값들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되는 값들을.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이 변경된 값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메시지랑 이 메시지가 같아도 여기가 지금 달라지니까 이 전체 해시 값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생각하는 재전송은 할 수가 없죠. 이때 받은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신 이제 상대편에서는 전에 1번 받았어? 그럼 이번엔 2번이 오겠네.
그럼 이제 메시지에다가 2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시를 해보는 거죠. 스탬프도 마찬가지고요. 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똑같이 들어가지 않게, 그러면 해시 값이랑 맥 값이 달라질 테니까 전송되는 부분에 조금 다른 값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동일한 값이 사용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또 그 퀴즈에다가 퀴즈는 계속 누적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제공해주는 그 엑셀로 된 퀴즈들 또 풀어보시고 문제집도 지금 이제 공유된 문제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풀어보셔서 내가 제대로 지금 암기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